오늘 아침에 뉴스 보셨나요? 소화기 전문의들이 최근 발표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경험하면서도 창피하다고 그냥 무시해왔던 것, 바로 방귀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냥 넘기기엔 너무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저도 처음엔 솔직히 이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도 될까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방귀라는 게 워낙 우리가 공개적으로 말하기 꺼려하는 주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건강을 생각하면 꼭 해드려야 할 이야기입니다. 전주에 사시는 강병철 어르신 올해 68이십니다. 오랫동안 버스기사로 일하시다가 은퇴하셨는데요. 몇 년 전부터 속이 자주 더부룩하고 방귀가 유독 잦아지셨습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러려니 밥을 좀 급하게 먹어서 그러려니 하고 3년을 넘기셨어요. 그러다가 손자가 초등학교 입학 선물로 건강검진을 사드렸습니다.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한다고 꼭 가보셔야 한다고 했거든요. 그 검진에서 대장에 용종이 발견됐습니다. 아직 암으로 진행되기 전이었고 간단한 시술로 제거할 수 있었어요. 강 어르신이 나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3년 동안 그 신호를 무시했구나. 방귀가 그렇게 알려주고 있었는데 라고요. 우리 지식한상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방귀는 창피한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가장 솔직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대한소화기학회 자료에 따르면 소화기 관련 이상 징후를 무시하다가 위암, 대장암, 소장 질환을 뒤늦게 발견한 경우가 전체 소화기 암 환자의 23% 가까이 됩니다. 거의 4명 중 1명입니다. 그 신호 중에 방귀가 포함돼 있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볼 내용은 이렇습니다. 방귀가 왜 생기는지, 어느 정도가 정상인지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방귀 횟수와 냄새가 달라졌을 때 내 몸의 어느 부분이 문제인지 하나하나 알아봅니다. 식적이 무엇인지, 위암과 대장암이 방귀를 통해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살펴봅니다. 그리고 오늘 당장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장 건강 회복 방법까지 알려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이 정말 소중하니까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방귀, 우리 모두 경험하시죠? 하루에 단 한 번도 안 끼는 분은 솔직히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방귀에 대해 제대로 아시는 분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방귀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음식과 함께 공기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위장과 소장에서 소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합니다. 대장에 있는 수백 종류의 세균들이 소화되지 않은 성분들을 발효시킬 때도 많은 양의 가스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가스들이 모여서 결국 항문으로 배출되는 것이 방귀입니다. 우리 몸에서 하루에 만들어지는 가스의 양을 아세요? 대략 500ml에서 2000ml 사이입니다. 생각보다 상당한 양이죠. 이 중 대부분은 장에서 다시 혈관으로 흡수되어 폐를 통해 조용히 배출되고 나머지가 방귀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정상적인 방귀 횟수는 어느 정도일까요? 국제소화기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성인이 하루에 방귀를 뀌는 횟수는 평균 14회에서 23회 사이라고 합니다. 이보다 적거나 많다고 해서 바로 이상이 있는 건 아닙니다. 사람마다 장내 세균의 구성이 다르고 먹는 음식에 따라서도 크게 달라지거든요. 아, 이거 생각보다 많죠. 우리가 잠자는 동안이나 느끼지 못하고 끼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입니다. 갑자기 평소보다 방귀 횟수가 훨씬 많아졌다. 냄새가 예전과 뚜렷하게 달라졌다. 배가 항상 빵빵하고 불편하다. 이런 변화가 생겼을 때 우리 몸이 무언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50대 이상 가운데 소화기 관련 불편 증상을 가진 분들이 전체의 약 68% 가까이 됩니다. 거의 10명 중 7명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서 본인이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병원을 찾는 분은 절반이 채 안 됩니다. 우리 세대는 참고 사는 세대잖아요. 소화가 좀 안 돼도 나이 드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깁니다.
자식들 걱정 끼치기 싫고 병원 가는 것도 여러 가지 이유로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오래 무시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자식들 고생이 몇 배로 커집니다. 우리가 지금 내 몸에 귀 기울이는 것이 사실은 가족을 위한 일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방귀 신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방귀를 구성하는 성분 이야기부터 간단히 해야 할 것 같아요. 방귀의 성분은 대부분 냄새가 없는 가스입니다. 질소가 전체의 거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수소, 이산화탄소, 메탄, 산소가 나머지 대부분을 이룹니다. 이 성분들은 냄새가 거의 없어요. 그러면 왜 방귀에서 냄새가 날까요? 바로 황화수소, 메탄티올, 인돌, 스카톨 같은 성분들 때문입니다. 전체 방귀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도 안 되지만 냄새는 아주 강렬합니다. 이 성분들은 대부분 장내 세균들이 단백질과 황함유 아미노산을 분해할 때 생성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냄새가 없는 방귀가 자주 나온다면 대체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냄새가 갑자기 강해졌거나 평소와 다른 종류의 냄새가 난다면 이건 장내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오늘은 이 신호들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식적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한의학에서 쓰는 용어라서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음식물이 제대로 소화되지 못하고 장 속에 오래 머물면서 이상 발효가 일어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세대, 특히 50대 이후에는 위장 기능이 서서히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뭘 먹어도 소화가 잘 됐는데 요즘은 조금만 자극적인 것 먹어도 속이 불편하고 더부룩하고 가스가 찬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나이 드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기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나이 탓만은 아닙니다. 위장이 약해지면 위산 분비가 줄고 위장 운동 능력도 떨어집니다. 음식물이 소화관을 통과하는 속도가 느려지면서 장 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러면 장내 세균들이 그 음식물을 분해하는데 훨씬 더 오랜 시간을 들이고 이 과정에서 평소보다 훨씬 많은 가스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바로 식적으로 인한 방귀가 잦아지는 원리입니다. 식적이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을 알아볼까요? 아랫배가 항상 더부룩하고 가스 찬 느낌이 든다. 조금만 먹어도 배가 꽉 찬 느낌이다. 식후에 극심한 피로감, 이른바 식곤증이 심하다. 방귀의 수가 늘고 냄새도 조금 강해졌다. 아랫배를 눌러보면 딱딱하고 불편하다. 이런 증상들이 해당되시나요? 지금 잠깐 아랫배를 살짝 눌러보시겠어요? 배가 딱딱하게 느껴지시거나 뭔가 눌리는 느낌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은 식적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식적이 심해지면 단순한 소화 문제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생기거나 변비와 설사가 번갈아 나타나거나 만성적인 복부 불편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식적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방법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식사 속도입니다. 우리 세대는 바쁜 시절을 보내시면서 빨리빨리 드시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밥 한 그릇을 5분 만에 해치우시는 분들도 계시죠. 빠르게 드시면 공기를 많이 삼키게 됩니다. 그리고 음식이 제대로 씹히지 않은 채 위장으로 들어가서 소화에 부담을 줍니다. 우리 전통 어른들이 밥은 32번을 씹어서 먹으라 하셨잖아요. 과학적으로도 맞는 말씀이었습니다. 적어도 20분에서 25분 이상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시는 것이 식적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건 비용이 전혀 안 드는 방법입니다. 그냥 조금 천천히 드시면 됩니다. 식후에 10분에서 15분 정도 가볍게 걷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소화관의 운동을 도와서 음식물이 더 빠르게 이동합니다. 날씨 좋은 날 식후에 손주 손잡고 동네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따뜻한 물 한 잔을 식사 30분 전에 마시는 것도 위장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찬물은 위장 운동을 둔화시킬 수 있으니 되도록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로 드시기 바랍니다. 자, 식적 이야기를 좀 더 해야겠습니다. 잠깐, 제가 중요한 것을 빠뜨렸네요. 식적과 깊이 연결된 것이 바로 장내 세균입니다. 우리 장 안에는 약 100조 개의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100조라는 숫자가 어느 정도냐면 우리 몸의 세포수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 세균들의 총 무게가 약 1.5kg 정도입니다. 이 세균들 중에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유익균, 해를 끼치는 유해균, 그리고 어느 쪽으로도 기울 수 있는 중간균이 있습니다. 건강한 장에서는 유익균의 비율이 높게 유지됩니다. 그런데 우리 세대 나이가 들면서 이 균형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항생제 복용,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습관, 수면 부족 같은 것들이 장내 세균 균형을 깨뜨립니다. 유해균이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상 발효가 활발해집니다. 유해균들이 음식물을 분해할 때 냄새나는 가스를 훨씬 많이 만들어냅니다. 방기 횟수가 늘고 냄새가 심해지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 장내 세균 불균형입니다. 또 유해균이 만들어내는 독소들이 장벽을 자극하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만성 소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내 세균 균형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한 식품을 드시는 겁니다. 한 종류의 음식만 반복해서 드시면 특정 세균만 번성하게 됩니다. 여러 종류의 채소, 과일, 발효식품, 통곡물을 골고루 드시면 다양한 유익균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우리가 식이섬유라고 부르는 성분, 이것이 장내 유익균의 가장 중요한 먹이입니다. 채소, 과일, 통곡물, 콩류에 풍부합니다. 유익균들이 식이섬유를 먹고 만들어내는 단수의 지방산이라는 물질은 장 점막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면역력을 높이고 심지어 뇌 건강에도 영향을 줍니다. 가공식품과 설탕이 많은 식품은 유해균을 번성시킵니다. 우리 세대가 드시는 음식 중에 예상외로 가공식품이 많습니다. 과자, 가공육류, 인스턴트 음식 같은 것들이요. 이런 것들을 조금 줄이는 것만으로도 장내 환경이 개선되기 시작합니다. 항생제를 복용하셨다면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항생제는 유해균뿐만 아니라 유익균도 함께 죽입니다. 항생제 복용 후에는 발효식품을 더 열심히 챙겨 드시고 장내 균형 회복에 시간을 주세요. 수면도 중요합니다. 우리 장내 세균들은 우리의 수면 리듬에 맞춰 활동합니다. 수면이 불규칙하거나 부족하면 장내 세균 균형도 흔들립니다. 밤 11시 전에 주무시고 7시간 이상 충분히 주무시는 것이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몸의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게 참 신기하죠. 잠을 잘 자면 장도 건강해지고 장이 건강하면 면역력도 좋아지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자, 이제 음식과 방귀의 관계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에 따라서 방귀의 양과 냄새가 달라집니다. 이걸 알아두시면 일상에서 방귀 관리에 아주 도움이 됩니다. 가스를 많이 만들어내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콩류가 대표적입니다. 두부는 괜찮지만 통콩, 강낭콩, 병아리콩 등은 우리 소장에서 소화되지 않는 라피노스라는 성분이 있어서 대장에서 세균들이 분해하면서 가스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양배추,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같은 십자화과 채소들도 황함유 성분이 많아서 냄새가 강한 가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건강에는 아주 좋은 채소들인데 드신 후에 방귀가 잦아질 수 있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유제품도 나이가 드실수록 가스를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인 락타아제가 나이가 들면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우유를 드신 후에 배가 불편하고 방귀가 잦아진다면 유당불내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우유 대신 요구르트나 치즈는 유당이 이미 발효 과정에서 분해되어서 상대적으로 소화가 쉽습니다. 밀가루 음식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빵, 국수, 과자 같은 것들이요. 이런 음식들의 글루텐 성분이 일부 분들에게 장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가스를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생강은 정말 훌륭합니다. 우리 전통 음식에서도 많이 쓰이는 재료죠. 생강의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성분이 위장 운동을 활성화하고 가스 배출을 도와줍니다.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을 식후에 마시면 속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페퍼민트 차도 좋습니다. 장의 근육을 이완시켜서 가스 배출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회향씨,
즉 펜넬씨를 식후에 씹어 드시는 것도 인도 전통 소화요법인데 효과가 좋습니다. 시중에서 어렵지 않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심각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위암입니다.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위암 발생률이 세계에서 손꼽히는 나라입니다. 국립암센터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남성의 경우 위암이 전체 암 중 발생 빈도 2위에 해당합니다. 인구 10만 명당 약 38명에서 41명 사이가 위암을 진단받습니다. 그리고 위암은 초기에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방귀와 위암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위암이 진행되면 위장의 정상적인 기능이 저하됩니다. 음식물을 소화하고 다음 소화기관으로 이동시키는 능력이 떨어지면서 음식물이 위장에 오래 머물게 됩니다. 위장에서 소화가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로 소장과 대장으로 넘어간 음식물은 장내 세균들에 의해 이상 발효가 일어나고 가스가 더 많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위암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방귀와 관련된 특징이 있습니다. 식후에 유독 복부 팽만감이 심해진다. 방귀가 이전보다 잦아진다.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된 느낌이 지속된다. 이 증상들만으로는 위암을 진단할 수 없습니다. 이건 꼭 말씀드려야 해요. 방귀가 잦다고 위암이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들이 함께 나타날 때는 반드시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식욕이 뚜렷하게 줄었다. 식사 후에 유독 윗배가 불편하고 압박감이 느껴진다. 체중이 특별한 이유 없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증상들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꼭 병원을 찾아가세요. 위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행히 조기 위암의 5년 생존율은 97%를 넘습니다. 검사 한 번으로 이 생존율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전이가 된 상태에서 발견되면 생존율이 급격히 낮아집니다. 40세 이상은 2년마다 위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이 국가 암검진 프로그램으로 권장됩니다.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라면 이 검사를 매우 저렴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용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 검사를 제때 받는 분들의 비율이 현재 약 57% 정도입니다. 즉, 10명 중 4명 이상이 아직 받지 않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아직 위내시경 검진을 안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이번 기회에 꼭 함께 챙겨드리세요. 그 한 번의 검사가 가족 모두의 마음을 편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이제 대장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대장암의 경우 방귀가 아주 특징적인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는 바로 냄새의 변화입니다. 보통 방귀 냄새와는 다른 훨씬 독하고 썩는 것 같은 냄새가 납니다. 단백질이 부패하는 냄새, 황냄새가 강하게 나는 느낌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이런 냄새가 날까요? 대장암이 진행되면 암세포가 자란 부위의 점막이 손상되고 괴사가 일어납니다. 그 부위를 지나는 장내용물에 이상 분해가 일어나면서 황화수소 같은 황화합물이 평소보다 훨씬 많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특유의 독한 냄새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국내 소화기내과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대장암 환자에게서 검출되는 특정 황화 화합물이 건강한 사람보다 약 11배 가까이 많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일본의 연구팀도 방귀 성분을 분석해서 대장암을 감지하는 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 상당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방귀 냄새 외에 대장암의 다른 신호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변에 혈액이 섞여 있거나 변 색깔이 검어졌다. 변 굵기가 갑자기 가늘어졌다. 배변 습관이 갑자기 바뀌었다. 배변 후에도 잔변감이 심하다. 복통과 복부 팽만이 지속된다. 체중이 줄고 있다. 이런 증상들이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대장암도 조기에 발견하면 5년 생존율이 93%를 넘습니다. 하지만 사기에서 발견되면 생존율이 19% 이하로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정기 검진입니다. 국립암센터 통계에 따르면 대장암은 현재 우리나라 암 발생 순위 3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50대 이후부터 발생률이 가파르게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세대가 특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50세 이후에는 매년 분변 잠혈 검사를 받고
결과에 따라 대장 내시경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분변 자멸 검사는 집에서 채취해서 우편으로 보내거나 검진 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이게 귀찮아서 안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그 귀찮음 하나가 나중에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아마 지금 검진을 통해 암을 조기 발견하신 분들이라면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특히 직계 가족 중에 대장암 환자가 계신 분들은 더 일찍부터 더 자주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족력이 있는 경우 발생 위험이 1.9배에서 2.7배 가까이 높아집니다. 대장암 예방에 있어서 식이섬유 섭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브란스 병원 소화기내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하루에 식이섬유를 25g 이상 꾸준히 섭취하는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대장 용종과 대장암 발생 위험이 약 38% 낮았습니다. 25g이 어느 정도냐면요. 현미밥 한 공기에 약 2g, 시금치 한 접시에 약 4g, 사과 하나에 약 4g, 귀리 한 컵에 약 8g 정도입니다. 우리 밥상에서 충분히 채울 수 있는 양입니다. 김치도 아주 좋습니다. 우리 전통 발효 음식에 이렇게 훌륭한 영양 성분이 있었다는 것이 새삼 감사하죠. 자, 이제 과민성 대장 증후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 들어보신 분들 많으시죠? 우리나라 성인의 약 12%, 10명 중 1명 이상이 이 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증상은 복통, 변비와 설사가 번갈아 나타남, 심한 복부 팽만감, 그리고 방귀가 아주 자주 나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화장실을 급하게 가야 하는 상황이 생기거나 반대로 며칠씩 변을 못 보기도 합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스트레스, 식습관, 장내 세균 불균형, 장신경계의 과민 반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 2가지를 말씀드릴게요. 하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 자체가 암으로 발전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삶의 질에는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외출이 불안하고 먹는 것에 제약이 생기고 사회생활도 힘들어집니다. 둘, 과민성 대장 증후군 증상과 비슷한 증상이 대장암 초기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도 증상이 갑자기 심해졌거나 새로운 증상이 추가됐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으실 때 도움이 되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음식 일지를 쓰는 것이 정말 효과적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은 후에 증상이 심해지는지 기록해 보세요. 사람마다 반응하는 음식이 다릅니다. 어떤 분은 유제품이 문제이고 어떤 분은 밀가루가 문제이고 어떤 분은 양파나 마늘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꾸준히 기록하다 보면 내 몸에 맞지 않는 음식이 무엇인지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음식을 줄이거나 피하면 됩니다. 돈이 전혀 안 드는 방법이에요. 그냥 작은 노트 하나면 충분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장과 뇌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장신경계가 즉각 반응하고 장 운동이 변합니다. 방귀가 더 자주 나오거나 복통이 생기기도 합니다. 가벼운 산책이나 복식 호흡 연습이 도움이 됩니다. 복식 호흡은 배를 내밀면서 코로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입으로 내쉬는 것입니다.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5분씩만 해보세요. 장신경계 안정에 효과가 있습니다. 따뜻한 물로 온찜질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배 위에 따뜻한 수건을 올려놓으시면 장 경련이 완화되고 가스가 더 원활하게 배출됩니다. 집에서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이번에는 방귀 냄새와 관련해서 내 몸 상태를 파악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영상에서 가장 실용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방귀 냄새의 종류에 따라 의심할 수 있는 상태가 다릅니다. 썩은 달걀 냄새 혹은 황 냄새가 강하게 나는 경우입니다. 이건 황화수소가 많이 발생할 때 나타나는 냄새입니다. 고기나 계란 같은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드신 경우에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냄새가 지속된다면 장내 세균 불균형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장 문제의 신호일 수도 있으니 지속되면 꼭 검진을 받으세요. 단백질이 썩는 냄새, 생선이 부패하는 것 같은 냄새가 나는 경우는 어떨까요? 트리메틸아민이라는 성분이 과도하게 생성될 때 나타납니다. 생선이나 콩류를 많이 드신 직후에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하지만 지속된다면 이 성분을 제대로 분해하지 못하는 효소 결핍이거나 장내 세균 불균형일 수 있습니다. 달콤하거나 과일향 비슷한 냄새가 나는 경우입니다. 이건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경우 혈당 조절에 문제가 있거나 당뇨 합병증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혈당 관리를 하고 계신 분들은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소보다 유독 강하고 독한 냄새가 나지만 특정 종류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는 어떨까요? 마늘, 양파, 브로콜리, 양배추, 콩 같은 황 함량이 높은 식품을 많이 드셨을 때 나타납니다. 이건 대부분 정상입니다. 다음 날이 되면 냄새가 줄어듭니다. 거의 냄새가 없는 방귀가 아주 자주 나오는 경우입니다. 이건 주로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드셨을 때 나타납니다. 장내 유익균들이 식이섬유를 발효시키면서 가스를 만들어내는데 이 가스는 냄새가 거의 없습니다. 이런 방귀는 오히려 장이 건강하게 잘 활동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종류의 냄새든 간에 2주 이상 지속되고 다른 증상이 동반된다면 반드시 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장 건강을 회복하고 건강한 장 환경을 만드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모두 집에서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가 무심코 하는 나쁜 습관들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은 분들이 하시는 습관 중 하나가 식사 직후에 바로 눕거나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시는 겁니다. 식사 후에 피곤하고 소화를 시켜야 한다고 누워 계시는 분들 계시죠? 실은 이게 장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식사 직후 눕게 되면 위장의 내용물이 식도 쪽으로 역류하기 쉬워지고 장 운동도 둔화됩니다. 식후 최소 30분에서 1시간은 앉거나 가볍게 활동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식사를 불규칙하게 드시는 것도 장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우리 장은 규칙적인 패턴을 좋아합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드시면 장의 생체 시계가 그 시간에 맞춰 준비를 하고 소화와 배변이 더 규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과식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면 위장이 감당하지 못하고 소화관 전체에 부담이 가해집니다.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우리 몸이 처리할 수 있는 적당한 양을 여러 번으로 나눠서 드세요.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흡연은 위장 점막을 자극하고 위산 분비를 늘립니다. 또 담배 연기를 마실 때 공기도 함께 삼키게 되어서 가스가 더 많이 생깁니다. 금연이 장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코올은 장 점막을 자극하고 장내 세균 균형을 깨뜨립니다. 특히 음주 다음 날 방귀가 잦아지고 냄새가 독해지는 것을 경험하신 분들 계시죠? 우리 몸이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탄산음료도 가스를 직접 공급하는 음식입니다. 탄산음료를 드시면 이산화탄소 가스가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방귀가 더 잦아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전통 발효식품의 힘부터 이야기해야 합니다. 김치, 된장, 청국장이 대표적입니다. 이 발효식품들에는 수십억 개의 유산균, 즉 프로바이오틱스가 살아 있습니다. 이 유산균들이 장내 유익균의 수를 늘리고 유해균을 억제해서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서울 아산병원 소화기내과 연구팀 자료에 따르면 매일 김치를 100g 이상 꾸준히 드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장내 유익균 비율이 약 28% 높았다고 합니다. 우리 밥상에 이미 이렇게 훌륭한 건강식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김치는 너무 익은 것보다 적당히 익은 것에 유산균이 더 풍부합니다. 너무 씌어진 묵은지는 유산균이 많이 줄어 있을 수 있어요. 신선한 배추김치를 매일 조금씩 드시는 게 좋습니다. 된장은 찌개뿐만 아니라 쌈장으로도 드시기 좋습니다.
청국장은 냄새가 강해서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장 건강에는 정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조금씩 드시다 보면 적응이 됩니다. 이번에는 프리바이오틱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리바이오틱스라는 말이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성분입니다. 유익균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프리바이오틱스가 풍부한 식품으로는 양파, 마늘, 바나나, 아스파라거스, 귀리, 현미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양파와 마늘은 우리가 매일 요리에 쓰는 재료죠. 일부러 추가로 챙기지 않아도 이미 드시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귀리는 아침에 미음 형태로 드시거나 현미와 섞어서 밥을 지어 드시면 됩니다. 특별히 비싸지 않고 가까운 마트에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물 마시기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물은 정말 중요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변이 딱딱해지고 변비가 생깁니다. 변비가 생기면 장 속에 음식물이 오래 머물면서 더 많은 이상 발효가 일어나고 가스가 더 많이 만들어지고 냄새도 더 심해집니다. 하루에 6잔에서 8잔의 물을 나눠서 드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따뜻한 물 한 잔을 드시면 장 운동이 활성화됩니다. 이것을 습관으로 만들어 보세요. 처음 일주일이 지나면 아침에 배변이 더 잘 되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규칙적인 배변 습관도 아주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 한 잔을 드신 후 식사를 하고 식사 후 15분에서 20분 사이에 화장실에 앉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처음엔 잘 나오지 않더라도 매일 같은 시간에 시도하다 보면 우리 몸이 기억해서 그 시간에 배변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화장실에서는 스마트폰을 보거나 오래 앉아 계시지 마세요. 5분 이내에 볼일을 마치는 습관이 장 건강에 더 좋습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항문에 불필요한 압박이 가해집니다. 복부 마사지를 해보셨나요? 손바닥으로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며 부드럽게 마사지 해주세요. 대장은 배 안에서 시계 방향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마사지를 해주면 장 운동을 도와서 가스 배출이 더 원활해집니다. 힘을 주어 세게 누르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쓸어주는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3분에서 5분씩만 해주셔도 충분합니다. 비용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그냥 내 손바닥만 있으면 됩니다. 가스 배출을 돕는 스트레칭도 있습니다. 누워서 무릎을 가슴 쪽으로 끌어당기고 잠깐 유지하다가 놓아주는 동작입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침대에서 하시기 좋습니다. 배에 모여있던 가스가 움직이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걷기 이야기도 해야 합니다. 운동 중에서 장 건강에 가장 좋은 것 중 하나가 걷기입니다. 하루에 30분 걷기만으로도 장의 연동 운동이 활성화되고 변비가 예방되고 가스 배출이 훨씬 원활해집니다. 빠르게 걷지 않아도 됩니다. 편안한 속도로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면서 걸으시면 됩니다. 손주들 손잡고 동네 공원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삼성 서울병원 건강증진센터 자료에 따르면 매일 30분씩 걷는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변비 발생률이 약 37% 낮았다고 합니다. 이 간단한 걷기 하나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방귀와 관련된 증상이 있을 때 언제 병원을 가야 하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세요. 변에 혈액이 보이거나 변 색깔이 검게 변했을 때입니다. 이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미루시면 안 됩니다. 변 굵기가 갑자기 눈에 띄게 가늘어졌을 때입니다. 대장 내부가 좁아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방귀 냄새가 갑자기 심하게 달라졌는데 2주 이상 지속될 때입니다. 식습관 변화가 없는데 냄새가 달라졌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배변 습관이 갑자기 바뀌었을 때입니다. 규칙적으로 변을 보시던 분이 갑자기 변비가 생겼다거나 반대로 갑자기 설사가 자주 생겼다거나 하는 경우입니다. 체중이 특별한 이유 없이 2주 이상 계속 줄어드는 경우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신호입니다. 식욕이 뚜렷하게 떨어지고 이게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증상들이 하나라도 있다면 며칠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고 기다리지 마세요.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존중해 주세요. 자식들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 귀찮아서 아마 별것 아닐 거라고 생각해서 참고 계신 분들, 솔직히 이 마음 제가 다 이해합니다. 우리 세대가 원래 그렇잖아요. 고생을 당연하게 여기며 사셨으니까요. 그런데요, 지금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나중에 가족 모두를 힘들게 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손주들 재롱도 더 오래 볼 수 있고 자식들한테 짐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죠? 오늘 배우신 것들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알아본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방귀는 하루 14회에서 23회 정도가 정상 범위입니다. 생리적으로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횟수가 갑자기 늘거나 냄새가 달라지거나 다른 증상이 동반될 때는 내 몸의 신호입니다. 위장 기능이 약해지면서 음식물이 장에서 이상 발효될 때 식적 증상이 나타납니다. 식사를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시고 식후 가벼운 산책을 실천하세요. 위암 초기에는 식후 복부, 팽만감, 소화불량, 잦은 방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없어도 2년마다 정기 위내시경 검사를 받으세요. 대장암은 특유의 독하고 썩는 것 같은 냄새의 방귀, 변에 혈액이 섞이는 증상 등을 통해 신호를 보냅니다. 50세 이후 매년 분변 잠열 검사가 중요합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음식 일지 기록, 스트레스 관리, 식이 조절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장 건강 회복을 위해서 매일 김치와 된장 같은 발효식품을 드시고 식이섬유를 충분히 챙기고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잔을 드시고 하루 30분 걷기를 꾸준히 하세요. 복부 마사지와 배변 습관 규칙화도 함께 실천해 보세요. 우리 몸은 항상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곁에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건강한 노후 만들어 갑시다. 건강한 내일을 위해 오늘 시작하세요.